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이지 오늘부터 막상 물어봤는데 오늘부터 진짜 이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갑자기 이름 바꿨지? 갑자기는 아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제 이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 아벨이라는 뜻이 좀 라틴어로 생명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은 계속 아벨로 하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들께는 아마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게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헤디라모라는 인물보다 우리가 더 류 아벨씨에 더 특별히 아벨을 있긴 하지만 아벨 그 성을 빼고 그냥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 제 성수 치셔도 되고. 네. 간단한 정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벨씨로 우리 왠지 생명력씨라고 부르시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벨씨랑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먼저 이 작품을 접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영화관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오늘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선영 배우는 이 영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인상평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영화를 거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굉장히 이런 얘기 좋아해요. 요즘 들어서 특히 여성들의 억압된 삶 속에서 그들이 뭔가 해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발견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일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헤디라머의 삶이 그렇게 막 엄청 불행한 것도 아니지만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애매함.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수 있을 만한 삶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뭐랄까 이해나 공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외형보다는 라머의 어떤 진짜 그 내면적인 모습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녀도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렇죠.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교과서에서 먼저 우리가 헤디라머의 이름을 적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인상 자체가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밤쉘이라는 제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밤쉘의 뜻을 아마 궁금해서 미리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영화를 본 이후에도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밤쉘이 영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섹시한 금발 미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폭탄선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향했던 건 아니지만 헤디라머가 그 당시에 요구되는 두 가지의 여배우 타입 중에 한쪽에 속했죠. 한쪽은 뭔가 좀 더 우아한 그레이스 켈리 같은 류의 여배우들을 원하는 시선이 있었다면 또 한쪽은 굉장히 관능적인 여배우를 원하는 시대였는데요. 헤디라머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후자에 속하는 배우였죠. 일단 한 가지 뜻이 충족이 됩니다. 섹시한 금발 미녀라는 밤쉘이라는 뜻이 왜 이 여인에게 붙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보면 헤디라머가 뛰어난 과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전에는 깊이 있게 밝혀지지 못하다가 물론 이번 살아있을 때 밝혀지긴 했지만 90년의 뉴스를 통해서 그 어떤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죠. 헤디라머를 관능적인 여배우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폭탄선언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디라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던 관객이 이 영화를 통해 보는 것 역시 폭탄선언에 가까운 어떤 인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밤쉘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가 개발한 게 주파수도약이라는 아이디어임을 생각하면 더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어뢰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한 거잖아요. 어뢰라는 게 결국에는 전쟁 시에 사용되는 폭탄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밤쉘이라는 의미가 헤디라머의 이야기를 풀기에는 적합하게 잘 붙는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자체에 대한 인상 말고 헤디라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헤디라머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상을 영화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냥 옛날 배우
맨날 예쁜 배우?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녀는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되게 똑똑하다, 현명하다고 좀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가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줬다까지 아주 섬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나 어떤 자기의 외형을 쓸 수 있는 그런 이것도 나의 한 재능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구나 해서 또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세련하는 능력도 굉장한 사람이었고 MGM에 소속될 때 당시 에피소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배를 일부러 탔다는 데서 이 여자의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진짜 큰 일을 하셨을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슨 일을 이 시대에 하실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간혹 어떤 인물을 두고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너무 일찍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례 중에 한 명이 헤디라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짐지워진 게 너무 많았죠. 일단은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엄청난 억압이었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이민자로 산다는 것도 지금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그 시대 핸디캡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치명적이죠, 그 시대에는. 그리고 또한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지만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섹시스타의 이미지에 가두기를 원했다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이 지고 갔어야 될 블레이저 억압들이 많았는데 시대가 지워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헤디라머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을까, 이런 식의 블레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은 이 사람은 배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명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빼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인상은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라면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을까? 어때요? 얼마 전에 내 사랑이라는 영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 화가도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아름다운 화가는 아니었잖아요. 현실적인 기형이 있고 막 남편한테 토지를 받고, 근데 그런 쪽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좀 헤디라머랑은 완전 다른 방향의 어떤 조명이 굉장히 잘 짰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헤디라머는 이미 뭔가 자기가 지금 발명한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가 그게 주가 꼭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너무 막 그림을 남기거나 뭘 남긴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엄청난 그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술까지 선역되는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외모가 예쁘지 않았어도 충분히 조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방금 유선원 배우가 얘기한 내 사랑 같은 영화는 마우디라는 여성 화가에 대한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 영화 맥이 닿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영화를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윤영기의 이 사람이 아까 유 배우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까지 수혜할 정도로 윤영기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또 배우로서는 어떤 활동들을 겪었었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말년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사실은 헤디라머 스토리라는 그 부제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밤쉐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헤디라머의 삶 전체를 그런 식으로 폭넓게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좀 전개 자체가 생각보다 플랫하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인물 다큐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다큐라는 인상이 조금 더 가깝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육성, 실제 육성이 들어가면 조금 더 특별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로 자기의 진실한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입을 통해서 수레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극영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희대의 악녀 스케이트로만 알려졌던 사람의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네. 아이도냐? 네, 아이토냐라는 영화에서도 물론 극화된 것이고 마고로비라는 배우의 입을 통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한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다시 바로잡는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그 구성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실제 인물 육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감독은 초반에는 사실 좀 다른 구조로 생각하는 게 사실이었다고 해요. 어떤 구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헤디라모라는 이야기를 만들 때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것처럼 육성 테이프를 발견하면서 모든 구조들을 다 뒤집어서 지금과 같은 구성을 짰다고 하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구조를 택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그래도 좀 플랫한 이야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잠깐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삶 전체를 관통했기 때문에 발생한 장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리뷰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과학자, 배우 이렇게만 조명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시절부터 말년까지를 일대기를 쭉 훑은 구성이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장점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 다음 해나 아니면 그 미래에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짚은 게 오히려 좀 보기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은 원래 발명을 좋아했는데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여기 지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정기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니까 이해하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본인의 얘기에 무서운 씨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미안해. 그 한 부분으로서 해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영향이 닿는 것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조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답을 내리려는 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좀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객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순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엄마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한 어떤 행동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모순적인 행동들까지 영화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 인물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이 된 제작자는 그리고 비로소 그 모든 걸 다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비전 혹은 모순된 어떤 면들까지 다 봐야만 이 삶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삶이었던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였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이 다큐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엑스터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한 편으로 합의되지 않은 노출 장면 같은 것을 찍어야 했고 편집으로 완성된 오르가즘 연기를 통해서 정말 세계 최초의 알몸 오르가즘 연기를 펼친 배우라는 이상한 낯선 수식어를 얻게 되는데요. 그 수식이 계속 따라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로 찍고 싶었던 영화들을 찍는 데는 성공하긴 한 거예요. MGM에 눈에 든 것도 바로 그 이미지 때문이고요. 그래서 배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그 첫 번째 남편이었던 군수업자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불행했죠. 불행하게 끝이 났지만 그때 들었던 그 원거리 조정 어뢰에 대한 생각은 그 이후에 도약의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성과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성형에 중독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형 기술의 어떤 지대한 발전까지 본의 아니게 기여한 셈이 되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죠. 뭔가 굴곡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얘기가 나와서 말년의 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충분히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외모에 대한 집착을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을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보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법 혹은 자기의 얼굴을 받아들이는 법, 늙음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혹은 조금 안타까운 방향으로 생각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남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움에 집착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에게는 그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또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한 아직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얼굴은 늙어 있는 그게 되게 괴리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좀 자기 몸을 직접 디자인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건 되게 뭐랄까 지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필요해서 만약 그걸 시작했다면은 기왕 하는 거 이것 또한 실험이다. 이것 또한 발명이다. 뭔가 내 얼굴에 새로운 발명? 이런 어떤 기질이 그냥 발휘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성형을 할 거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았거든요.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그죠. 어느 쪽으로 절개해서 어느 쪽으로 꼬매달라 이런 얘기들이 진짜 그 당시는 너무너무 쇼킹했을 텐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글쎄 성형외과에서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잘 그런 얘기는 하겠죠? 네. 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 정도 아이디어는 제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뭔가 역시 그 안에서도 자기가 되게 주권이 아주 확실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내 길은 내가 만든다라는 거 성형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헤드라머를 섹시스타의 이미지로 가두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리 놀라운 과학에 대한 개발을 했어도 결국에는 부인들을 위한 돈을 모아라, 미모를 팔아 돈을 모아라 라는 취급을 받는 것이 그 당시 헤드라머가 처했던 상황이긴 하잖아요. 계속 뭔가 프레임에 갇혔던 삶을 살았던 여성인데 배우라는 직업이 그리고 또 뭔가 공인으로서 알려진 직업 자체가 계속 사람들이 만드는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직업이잖아요. 그런 점은 또 공감을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류 아벨 배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기들 이미지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에 계속 갇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만큼 되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 프레임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거기 안에서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샀는데 그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몰라. 근데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밀쳐지는 느낌이에요. 이쪽은 말고 이쪽은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그때 뭐 헤디라머처럼 저런 프레임으로 돈을 벌 수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주변에 정말 여기 다 상업예술이잖아요. 예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상업이죠, 상업. 상업적인 저런 생태계에서는 되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자기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이 궁금해요. 헤디라머는 그 중심을 잡는 한 축으로서 발명을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키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과학자로서 입지를 놓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특정 이미지에 가두려고 할 때 배우 유선영 유아벨의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름을 말하는 게 뭐지? 도대체 이름이 아니에요? 아직은 따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잡아가는 중인가요? 아니 그냥 살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도 유선영이랑 아류아벨이라는 배우에게 특정 이미지를 씌우지 말도록 합시다.
하고 싶은 방향대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놔주자고요. 그 영화가 아까 리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시대에 가렸던 보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중에 한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죠. 이 영화를 연출한 알렉산드라 딘 감독은 이 다큐를 만들기 이전에는 블룸버그 TV라는 매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체가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주로 TV 다큐로 만드는 그런 매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학자들, 과학기술의 혁신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헤디러머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다른 구성들을 생각하다가 육성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포맷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건데요. 차기작으로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이 감독이 생각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자료들을 마구마구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확정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길래 제가 이거다라고 메모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조각가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대요. 리퀴드 생팔이라는 작가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마침 이 작가의 전시가 9월까지인가 열리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리퀴드 생팔은 자기 자신을 페미니즘 작가로 규정을 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에 배척되는 굉장히 불행했던 어떤 사건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극복을 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남긴 예술가로서 기억이 되고 있어요. 2002년에 이미 타계한 작가이긴 한데요. 이 작가가 1960년대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걸 이 감독이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실험적인 테마 예술인 거예요. 남성을 상징하는 어떤 조각품 같은 것들을 캔버스에 붙여놓고 그 물감이 3개의 물감이 든 것들을 붙여놓고 관객들한테 총을 준다는 걸 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감이 있는 주머니를 쏘면 당연히 물감이 터져서 캔버스를 적시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식의 아트를 60년대에 이미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몸을 아주 거대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안을 관객들이 탐험할 수 있는 방식의 전시를 고안을 한다던가. 근데 이 사람이 고안한 것 중에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전시는 그 밝은 색채로 풍성한 여자들의 몸을 조각해 놓은 전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눈, 코, 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화한 여성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남성의 시각으로 보는 어떤 여성성을 거부하는 전시 자체를 계속해서 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감독의 어떤 의지는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겠죠. 그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타개했는지에 대한 여성 선구자들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이 감독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는 히든 피겨스라는 굉장히 반가운 영화들을 발견하게 됐고 북미에서는 이미 극영화 파트에서도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 우리 같은 경우도 원더우먼 같은 건 DC에서 내놨고 지금 우리는 또 캡틴 마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더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여성 아티스트들, 지식인들 작품을 발굴해내는 다시 재발견하는 시도가 반갑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판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사례가 그 나혜석 작가가 조선 초초 세계일주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의 세계 일주기를 엮은 단행본이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제작이 잠시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영화에서 이난영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박선식 캐스팅으로 잠시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이난영이라던가 헌한서원이라던가 신사임당이라던가 이런 식의 여성들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가려졌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영향하고 조금 더 많이 우리에게 드러나 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더 의미가 생기는 다큐멘터리이긴 하죠. 수잔 서랜드는 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영화들로 기억을 하실 테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의 영화 중에 하나는 델마 루이스죠. 그리고 이 배우가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본 배우여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어느덧 수잔 서랜드는 여러분 70대예요. 수잔 서랜드는 4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후대 배우들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고민하다가 감독과 뜻이 맞아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성 배우, 여성 영화인으로서의 좋은 정체성과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발휘한 결과일 텐데요. 유배우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남성 배우가 있으면 여성 배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여배우라는 지침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유배우의 정체성은 여배우가 있는 거죠. 여성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으로 발휘하고 싶은 좋은 영향력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선영, 유아벨이라는 개인과는 다르게 직업적으로 왜 웃어요? 무슨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두 번이라고 얘기했다 아주 싶은 거죠. 그 직업적으로 발휘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품은 좀 있어요? 마침 시장 브랜드 같이. 일단은 좀 더 유명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앤디 워홀이 그랬잖아요. 유명해지면 똥도 팔린다고. 유명해져야지 저한테 영향력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는 좀 더 사람들이 좀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와 예술을 좀 접할 수 있게 아니면 거진 서울에 이런 시설들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도 충분한 같은 기회를 좀 준다든지 이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고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은 되게 연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돈 문제 같은 거 돈 문제 같은 거 좀 빨리빨리 해결되고 그러기를 되게 제가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너무 뭐하네요. 진짜 기자님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왜냐면 저는 예전에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관련된 얘기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네, 여러 지역에 관련한 것 아니면 꼭 영화나 연극 또는 갤러리를 가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좀 더 내면의 어떤 이것도 옛날 같으면 오글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은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굉장한 보석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꺼내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영향력을 끼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헤드라머가 배우로 활동하던 시대랑은 너무 다른 시대 분위기긴 하죠. 훨씬 더 개방적이고 많은 것들이 열려있고 여성이든 그다음에 타 인종이든 어떤 관대해진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라던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운동들이 올라오면서 발언을 예전보다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더 과감한 진보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시대인가 하면 또 한편으로 너무 심하게 배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당의 어떤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의 사랑검증같이 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서 이 시대는 굉장히 열려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 같은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반면으로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열려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으니까 이런 시대에 계속 배우로서 뭔가 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지키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가치다 혹은 내 마음에 어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 영화인으로서 굉장히 굉장히 어저께 굉장히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여성 영화인으로서 제가 꼭 가지고 싶어 하는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나 타협하지 않겠다라던가 이런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계약대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하는 거는 조금 되게 뭐라 하면 되게 많이 근데 당연히 현장에서 현장이 흘러가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노출을 좀 한다던가 갑자기 이렇게 원래 그냥 손 잡는 것까지 하는데 한번 조금 키스까지 갖고 약간 이런 등의 나의 어떤 신체나 아니면 여자로서 좀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저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다행히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끙끙거리고 있는 배우들을 못까지 약간 좀 총기를 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성격적으로 그런 것 같고 현장이 아닌 뒤풀이나 어떤 그런 장소에서도 네, 굉장히 좀 똑부러지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돼,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돼, 어떤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기준이네요. 사람의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자기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분은 감독님이셔, 아니면 저분은 어떤 분이셔, 나는 아직 이게 신인 여배우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 배우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헤드러머가 했던 얘기들도 베스파 보스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육성으로였던 워딩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주고 싶은 정도였거든요.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읽어줄게요 하면서 그 기자에게 남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당신은 최고를 세상해주고 호되게 공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최고를 세상해주라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품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류배우는 헤리라머로부터 혹은 어떤 워딩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뭐 장면이나 그가 했던 행동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식의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헤리라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은 거는 그 여자가 재능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는 느낌이었고 저는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그 나중에 테이프를 발견하잖아요. 육성 테이프를 우연히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어요 라고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쩌면 내가 죽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업적을 남겨도 결국에는 저렇게 될까? 그냥 쓰레기통 어딘가에 그냥 옆에 그냥 우연치 않게 뭔가 내 작업물을 들어서 그냥 궁금해서 막 틀어보고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걸로 인해서 또 영감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감독님 같이 아예 전체적인 포맷을 다 바꿔버리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누군가한테 영감을 주고 있고 계속 이 삶에서도 좀 죽어서도 계속 누군가한테 영감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는 저한테도 되게 영감이 많이 되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꺼내주든 꺼내주지 않든 어쨌든 뭔가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행위이긴 하죠. 영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관객 질문을 좀 받아보려 하는데요. 류배우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침없이 물어보셨습니다. 영화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 관객 혹시 계세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안 나올 거예요. 질문 있으신 관객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셔터 소리만 마시고요. 아니면 꼭 질문이 아니어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이 아니어도 그냥 감상평 같은 걸 얘기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럴 리가 없는데? 네. 저는 그 지난주에 이은성 기자님께서 GV계 유재석이라고 부르시는 기자님께서 라디오에서 사실 이 영화를 한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듣고 오늘 이제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사실 일단 처음에는 그 라디오를 잠깐만 듣고서는 헤비라머의 그 과학자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약간 고급진이 있어가지고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사실은 좀 할리우드 시스템이 여배우에게 부여하는 좀 폭력적인 시각?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 헤비라머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많이 담아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현재 영화 시스템이 아까도 지금은 좀 개방적인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배우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7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영화 시스템이 여배우들의 어떤 이런 개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보를 했는지 혹시 아니면 이게 정말로 좀 지금의 남자 배우분들이 받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문창 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정도 최소 오셔야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면요.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성 감독의 영화에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자리는 물놀이 배우와 함께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가 만든 영화 주연가수 더만 그 작품이 계속해서 관객들과 여러 번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때는 물놀이 배우의 생생한 얘기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던 것은 제가 처음에 기자생활 시작할 때와 지금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거는 저도 영화계에 어쨌든 발가락 끝이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영화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면 저는 분명히 느껴요. 근데 일례로 지금 실제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센터가 출범을 했다는 것일 테고 영화계에 든든이라는 성평등센터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영화인들의 어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떤 성추행 사건 혹은 차별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조항을 만드는 단체가 출범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체의 활동도 실제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성 배우들에게 원활한 역할의 제공이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시나리오 자체가 남성 배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 자체가 워낙 많고 아직까지 그걸 뒤바꿀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수치로 말씀드리거나 정확한 팩트로 얘기해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영화 작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준비해도 5년 안에 못 나오는 영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투라든가 위디오라든가 아니면 성평등센터 출범이라든가 이런 식의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효력을 실제적으로 발휘를 하려면 적어도 좀 2, 3년의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영화계 안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라고 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시는 것도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은 관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영화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재촉하지 말고 왜 여배우를 위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없냐, 왜 여성들은 항상 영화한테 죽고 강간당하고 살해되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물론 문제되기가 좋지만 그런 와중에도 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계속 몸담고 있는 분야이니 계속 취재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많은 여성 저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저널리스트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견지하고 있고 영화를 만드는 다음 안에 저도 변화가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몇 년이 걸릴 거냐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년을 예상해봅니다. 10년 안에 가시적인 무언가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네, 유배우 현장에서 혹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게 궁금한데요. 책 맨 앞장에 그 성평등조례 그거 그냥 써 있는 거? 네, 그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생겼고요.
네, 현장에서 조금 덜 놀림 받는 것?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쉬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어떤 신체를 가지고 하는 농담이나 그런 약간 좀 짓궂은 농담들이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되게 보이고, 그리고 술자리 같은 데 가서 뭐랄까 술 먹으러 이게 강요 같은 건 잘 안 하시는 건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 배우가 할 만한 역할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건 또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부합하려는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아마 그쪽에서부터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밑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무튼 산업적인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시나리오들도 좋은 시나리오들이 많은데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사실 이렇게 뭔가 좀 보장하고 하고 싶지 뭔가 느릴 것 같지만 한번 넣어봐 약간 이렇게 사람이 잘 못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풀겸 사정 하나 붙이면 그 지르게 유재석이라는 거는 저희 그 라디오 작가님들이 저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 안 되는 보리못 같은 이름이라고를 주장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받아볼까요? 질문 주신 분들 계세요? 네. 좀 분위기 푸셨는데 제가 좀 무거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요즘에 다큐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최근에 밤쉘기의 영화 중에는 머리를 지각한 거나 아니면 바라다가 사랑하는 같은 영화들이었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그 두 영화도 그렇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보는 내내 많이 들었는데, 하나 느낀 거는 바르다가 사랑하는 영화들에서 나오는 JR이라는 요즘에 핫한 그래비티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추적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해리하면서 그렇고, 저는 되게 각자 다른 분야인데 다 하나의 예술로 다 통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영화로 나올 정도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람을 향하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다 사실은 되게 다른 분야지만 이 밤실에 나왔듯이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해피라너가 생각했던 자동 피아노였나요? 그거를 보고 생각했던 기술도 그랬고, 그래서 좀 위급한 시대에서도 사람들 생각을 하고 본인의 배우라는 직업 위에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학자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기술을 발명을 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그런 걸 생각했던 걸 보면, 그런 걸 사람들을 다 생각하고 향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자신이 최고를 내놨지만 자신이 결국 좀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고를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즘에 좀 페미니즘적인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영화도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진짜 너무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 배우님이 사실 앞으로 연기들이나 영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쳤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려면 제가 책을 좀 쓰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바램인 거니까 어떤 쪽으로든 배우는 제 영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네, 관객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일으키길 바래요. 어떤 감동이든 공감이든 아니면 화든 아무튼 그 관객 한 명 한 명을 좀 건드리기를 바라고 그것이 어떤 그 관객의 삶에 영감을 주는 방향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인간이 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중간에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어떤 과욕으로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이든 그게 예술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방향이자 더 나아가면 전 어떤 생명체를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선한 의도들이 있지만 중간중간 곡해되거나 아니면 조금 오해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큐멘터리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 예술이 어떤 예술인가 결국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좋은 예술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3편을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결국엔 저는 영화를 만드는 모든 주체 단위들이 다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영화를 만드는 모든 단위의 사람들, 헤드라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배우로서의 어떤 성공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단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든 감독이든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영화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문화인류학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뭔가 같이 사는 시대를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외면하고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로써 정의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사주기 길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세요? 뒤에 계신 분. 글을 잘 못 써서 보면서 헤비라머 자체를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전기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딸이나 아들이 이야기하는 데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걸 진짜 그처럼 풀어나면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면 딸이나 아들 역할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나 기자님은 어떤 이거를 극작가가 풀어내서 거기에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에 가장 이입을 많이 하게 되실지 조금 궁금해요. 당연히 헤디라머 기자님은요? 진짜 참신한 질문이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여가지고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 영화로 만든다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 캐스트라면요? 누구 한다고 해야 될까? 헤드라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배 배우들이 나와 헤드라머를 지원하는 구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작과 작업 과정 자체가 후배 배우들이 어떤 선대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여성 과학자로서의 배우를 다시 발굴하려는 취지도 굉장히 좋다고 공감을 했고 선대 참여해서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한다던가 제작으로 참여하는 의도 자체가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그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다면 나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나레이션을 하거나 헤리라고 말하는 편지를 낭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답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관객 여러분 영화 보시고 저희와 같이 대화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관객 앞에 서셨잖아요. 저 공식적인 대화 하시는 건 되게 오랜만이죠.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유아별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는데 네,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관객마다 다 다를 텐데 혹시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혹시나 어떤 감상을 조금 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늘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잠시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욱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탄생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고요. 꼭 캐리 라머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숨겨진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영감은 어디 있는지 나의 어떤 모습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루하게 말해서 죄송하고 네, 하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기초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환경 같은 주말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